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지난주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이거가 아닐 수가 없겠죠.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입니다. 네, 담화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 이틀 전에 거의 전격적인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질문도 다 받고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140분 정도 진행이 됐죠. 이 주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그간 나온 이 무수한 의혹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해결되나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그 임기 절반을 지날 동안의 소회와 그리고 이 남은 임기 절반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제 주변이라는 말로 모두 다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담화를 했다가 잠시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네,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는 끝까지 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사과를 하냐라고 물었을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쾌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담화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많지만 명태균 씨와 공천 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의혹과 관련한 특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녹취 공개로 이 공천 개입에서 여론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진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 신분일 당시에 공천에 개입할 수 없고 또 당시에는 고3보다 더 바빴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뭐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 정도인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특히 강하게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썼던 좀 단어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김 여사 특검법은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적 선동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회가 특검을 결정하고 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거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또 어떠한 사건을 어떤 검사에게 맡길지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권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2년 넘게 수사 인력 수백 명이 투입됐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추가 수사도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권유리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 일사부재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피하는 겁니다. 네. 라는 말을 했던 당사자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특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택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었다면서 이 탄핵 필요성만 재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은 좀 반응이 갈렸습니다. 특히 친한 내의 평가는요 수준 이하 참담했다라고 혹평을 했는데 야당과 좀 다르지 않은 결이었고요. 반면에 친윤은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고 변화의 의지도 보여줬다면서 호평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야당은 한순간도 정부와 여당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생중계를 직접 본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도 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개 기관인데요. 엠브레이크 퍼블릭, 그리고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그리고 한국 리서치 4개 기관이 11월 4일에서 6일 사이에요.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였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를 해서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MBS 조사 기준으로는 국정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거는 취임 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신문 기자가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더 싸늘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TK가 더 싸늘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10월 마지막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이 19%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18%였습니다. 평균보다도 1%포인트 낮게 나왔는데요. 대구 경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도 현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요. 10월 마지막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여론이 더 싸늘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적확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들었다,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 충족이 됐을지는요. 이후에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좀 지표로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뭐 전광판을 보고 운동하면 안 된다, 볼만 보고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은 뭐 후보 때부터 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율에 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정말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실망이 얼마나 크시겠냐 생각한다 이렇게 대구 경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지율을 올리는 꼼수 보강 같은 걸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뭐 변화 쇄신, 유능한 모습으로 좀 다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지지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좀 국민들이 보내는 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변화 쇄신 중에는 공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국내 소식 외에도 정말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대선 네. 소식인데 트럼프의 기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 그리고 여론조사가 초박빙일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나 명료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고요. 민주당과 해리스는 유리천장 깨기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47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한번 이 재선에 실패했다가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32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김문우 기자 말한 것처럼 미국의 선거에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압승이 있었는데 네. 이게 특히나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이른바 네. 승자 독식 독식. 방식인데 네.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트럼프가 경합주라고 얘기됐던 곳에서 전부 다 이겼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부동층주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을 보인 애리조나 등 7곳을 경합주로 꼽았는데요. 이곳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득표를 더 많이 해서 이곳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네, 실제 취임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전에 이 시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에 도전을 중단하고 후보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될 때 네. 그때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이나 계속 이런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루는 이유 이 나라 대통령 선거지만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세계 대장이잖아요. 세계 정치,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굳어지면서 이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또 여러 주식이나 이런 데서 지표의 영향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하고 각별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도 할 정도니까요. 브로맨스요? 네. 이렇게 되면 워낙 술 장사에 능한 트럼프가 뭐 한 말이겠지만 북미 그리고 우리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네, 많이 관심이긴 하죠.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요, 이 북한이 지금 전보다 강화된 핵 무력 그리고 북러 관계가 좀 더 지금 뭐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협상이나 관계가 일기 집권 때랑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패싱을 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걱정하는 네. 사람이 많아서 더 네네. 관심 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트럼프는 유색 기간에요. 동맹국의 10% 보편 관세를 일괄 부과하고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이 고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당장 방위비나 관세 인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방위비 분담 협정은 이미 완료가 돼서 유효 기간이 26년부터 30년까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하지만요. 트럼프가 이미 이것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또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요, 사실상 한미 FTA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 이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이 대미 의존도가 높지만요, 우리 대구와 경북 경제에서도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전기차 판매 보조금 축소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지원 세액 공제가 축소될 수 있어서 특히 전기차와 2차 전지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수출 차단 등으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하면요, 업계에서 경쟁이 완화돼서 국내 기업이 반대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참 나라 안팎으로 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정리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